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뉴스에서 듣는 키워드 있잖아요.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작가님의 의견과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터 여러분들 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세요.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교수님 강연 중에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근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북한 뉴스 같은 데 보면 되게 자주 보잘것없는 열도를 지옥의 불바다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북한과 일본 간의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북한과 일본은 그렇게 적대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약 한 5, 6년 전에는 북한과 일본이 굉장히 가까워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원산 특구라는 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원산에 이제 자유경제지역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그 원산은 어느 나라를 위한 것이냐? 남북 간에는 개성공단이 있으면 되고요.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신의주 이런 데가 있으면 되거든요. 원산은 일본을 위한 자유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북한 사이에 상당히 논의가 진전이 돼가지고 북한이 일본인 납치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과 일본이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300억 달러를 배상금으로 내놓는다. 그 돈은 일부 현금, 나머지는 이제 이 경제 인프라 구축에 이제 쏟는다. 이게 구체적인 논의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가로막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뭐냐면은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북한의 관계 이것도 과거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액티브하게 같이 끌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겉으로는 이해관계가 떨어지는데 속으로는 지금 다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진짜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건 저희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해관계를 좀 좁혀서 우리에게 평화가 조금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만 했지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이제 이 얘기는 아직 안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미국은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절실한 관심이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사실 미국의 진심은 북한이 계속 트러블거리로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면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북한은 이제 워낙 지금 자칫하면은 핵무기라는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지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그냥 스트라이킹을 때리는 게 아주 주특기잖아요. 둘이 서로 그냥 뛰어가서 확 끌어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면 최고의 중재가 될 수가 있죠. 미국은 중국과의 죽고 사는 대결을 하지만
중국 물건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미국의 이제 구조적 모순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책략을 하나 우리가 아주 거대한 책략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은 보면은 상당히 이 노동의 질이 높습니다. 우리 한국은 경험이 있고 전 세계 시장을 개척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본이 있고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험과 자본과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면 중국 대신에 미국의 어마어마한 물량을 질이나 양이 모자라지 않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한이 북한하고 해가지고 수출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 어마어마한 생필품들을 다 하고도 남거든요. 그 대신 자 그럼 트럼프가 이럴 거 아니에요. 야 중국 놈들이 도둑질을 해가던 거를 이제 너희 조선 놈들이 도둑질 해가겠다는 거냐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적국으로부터 그걸 다 사지 않아도 된다. 적국에게 어마어마한 달러를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만으로도 큰 매력인데 우리는 거기다가 더한 오퍼를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북한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에서 나오는 모든 흑자는 오히려 너희 미국 물건을 다 사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은 미국에다가 소비재를 공급하고 생산재를 사오면 되거든요. 그걸 똑같이 맞추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 간에는 관세 동맹을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관세 동맹이라는 거는 우리 두 나라가 주고받는 물건은 관세를 아무것도 안 붙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미국이 북한과 무관세 조약을 비준을 하면은 여기에 기업들이 그냥 광속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미국이 그 무한 시장을 무제한으로 풀어주는데 우리 한국 기업이 안 올라갑니까? 그냥 그 광속도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개성공단이 5,000개, 10,000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살고 북한도 살고 또 북한에 지금 수백만을 헤아리는 군인들이 다 생산 현장으로 투입되니까 진정한 안정과 평화가 오고 같이 그렇게 번영하다가 우리가 중국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10년도 안 돼 가지고 G20 안에도 끌어넣을 수가 있어요. 북한이요? 북한을. 왜냐면 중국도 그 형편없던 게 소비재를 미국에 공급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무관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G20라 그래야 그거 뭐 별거 됩니까? 세계 20개국 아닌데 그거는 결국 자본주의는 시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이 세계의 책략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머리에 꽝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핵을 뭘 한꺼번에 하느니 뭘 점진적으로 뭐 어떻게 개방하고 지금 티격태격 할 게 아니라 그건 아주 지엽적인 거고요. 그런 데에 좌우되지 말고 거대한 미래를 놓고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리자 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하고 그런 미국과의 관세 동맹, 그러니까 무관세 조약이죠. 그걸 먼저 하자 하고 서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설득을 하고 해서 중재자 역할이 단순히 이런 핵이다 이런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반도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우리 한반도가 살아날 수 있는 동력으로 우리가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계획과 철학을 가지고 중재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예. 사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저는 사실 미국이 생존을 위해서 지금 중국과 다투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이제 생존보다는 자라나는 패권, 차기 패권 조작에 좀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냥 먼저 좀 선제적으로 짓누른다 할 뿐이지 사실 미국이 지금 중국과 경제 대결에서 전 질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안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뭐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이제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로 이제 중에 하나로 이제 뭐 이제 북한의 공장을 건설해서 미국의 생산 뭐 소비재를 납품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재 세계 추세가 그 세계 공장이란 타이틀이 중국에서 이제 동남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아까 뭐 중국 동부 해안가 조금이라 그러셨는데 사실 동부 해안가 전체만 합쳐도 한반도보다 몇 배는 큰데 사실 그 생산량이 북한 안에 저는 다 그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김정호 씨의 의견도 아주 나하고 다른 쪽에서 세상을 보는 그래서 내가 아주 깊이 존중을 할게요. 훌륭했습니다. 우리 작가님 소설 중에 지난해 출간한 소설 예언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자, 거기 보면은요, 한반도 통일 시점을 2025년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원래 이 한반도 통일은 지금 빨리 하면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과 북한처럼 체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다르면은요, 그것이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대립이 돼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서로의 의식과 문화와 생활의 공감대와 공력이 확보가 돼야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지.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동포를 외면하고 우리만 잘 산다 하는 거는 휴머니즘에도 어긋나고 우리의 정체성에도 큰 상처가 돼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통일을 하긴 하는데 이 통일을 서로가 아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길이긴 하지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일단 자꾸 의식의 차이를 줄여야 됩니다. 일단 그 차이를 줄이는 거에 있어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한 내부에 있는 그런 균열들에 대한 조율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있을지 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일단 거꾸로 그런 갈등 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줄이거나 없애거나 할 일이 아니고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른 게 맞는 거지. 그 사람들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되죠.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풍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오히려 더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이 자유가 중요하냐, 왜 이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중국처럼 일사불란하게 커가는 나라. 사실은 국력을 키우는 데에는 그런 데들이 제일 좋아요. 중국이나 이런 데들이요. 우리 소련을 보세요. 소련이 유럽의 후진국이었잖아요. 근데 스탈린 집권기에 그 짧은 동안 유럽 전체를 덮고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초강대국으로 커버리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건 도저히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국력을 키우는 데에는 그러한 반민주 사회가 훨씬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높이 두는 것은 문화나 문명이나 인간 이런 것을 그렇게 획일적인 하나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명의 중요함, 존재의 중요함 그 다양성에 있지 그 능력이나 이런 데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야 맞는 거예요. 옛날에 택시 정류장을 만들었었거든요. 택시가 막 세우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게 교통 질서에 막 혼잡을 주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택시도 정류장에서 타라. 택시 정류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놈이 택시 타고 버스 타지? 택시는 택시 이 맛에 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무리 사소한 것도 두 의견에 다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갈등이 있는 게 좋다. 갈등이 오히려 하나의 이제 변화의 동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주 폭력적으로 안 가는 거는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자. 다만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떤 틀이 있어요. 그 축이 너무 공고화되는 거는 좀 좋지는 않다. 상호 이렇게 남의 의견을 이렇게 잘 듣고 교류하고 아주 중요하죠. 예, 아주 새파란 젊은이들 사이에서 고생하시는 어디 선생님께 한번. 예, 고맙습니다.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는 또 인구 지금 현재 감소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통일이 또 하나의 또 돌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밀어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거는 지금 거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세대 간의 단절 이게 지금 나이 든 층에서 따스한 손을 내밀어야 되거든요. 젊은이들아. 뒤를 걱정하지 말고 애를 낳아라. 우리가 키워줄게.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는 걸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 인구 절벽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고 무슨 일자리 대책 그건 다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체가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동행해야 된다라는 운동.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님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빅뱅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일단 평상시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큰 문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지 않은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김종호 퀘스트 나는 의견이 다릅니다 하고 당당하게 쭉 긴 시간 얘기를 하는 용기가 멋있었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 절벽과 자기의 소신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소신을 이렇게 털어놓는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을 토해놓는 것을 보고 사람은 겉으로만 봐가지고 알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토론의 열기가 사회로도 좀 자꾸 퍼져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거대 담론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해야 되는 주체구나 라는 의식이 자꾸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도 배우는 게 많은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 소설에 저희가 좀 영감을 드렸다고 말씀해도 될까요? 어디 가서 좀 그렇게 좀 자랑하고 다녀도 될까요? 다음 소설뿐만 아니라 이 김진명 작가가 최근에 만난 어떤 지식인, 어떤 전문가들보다 이 청년들에게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더라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증언해도 정말 우리 퀘스터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오늘 멋진 강연 들려주신 우리 김진명 작가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크고 작은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을 테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질문을 멈추지 않고 토론을 멈추지 않는다면 문제가 많은 만큼 대안도 많아질 거고요.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8,350원이 이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건 사실 긴급 제도예요. 웬만큼 주면은 사실 최저임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계속 논란이 될 건데 최저임금 없앨까 그러면은 그냥 다 열정 회의하고 알바 나오지 말래요. 알바 잘리면 진짜 사장님 나빠야 하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속도와 보완제로 갈 수 있어요. 최저임금은 실패한 적이 거의 없는 제도예요. 일반된 논리가 있습니다. 작가의 분을 보고 있는데 저도 작가. Stand